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 발표는 태아성별 고지 제한 의료법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어떤 함의가 있고 그리고 그에 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위헌 결정이라고 해서 법률 규정을 무효화한다라고 하는 것만 거쳐서는 안 되고 추후에 어떤 대안적 제언들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발표에 관한 목차를 보면 우선은 위헌 결정에 관한 개요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헌 결정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변화를 앞으로 예고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위헌 결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고 혹시나 이에 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어떠한 대안들을 가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러한 세 가지 단락을 가지고 그 발표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은 사건 세 개를 합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모두도 관련 조문이 의료법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관해서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청구인이 인부인 경우도 있고요. 인부가 아닌 그 인부의 남편,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아의 아버지가 청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3월 10일 날 임신이 확인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22일 날 심판을 청구했다. 아마 임신 확인되자마자 막바로 뭐 청구가 일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11월 16일 날 임신 확인하고 한 3개월쯤 있다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성별 고지를 받지 못해서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6월 28일도 마찬가지로 3개월이 채되지 못하는 기간 내에 초음파 검사를 받고 성별 고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로 헌법 소원 심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상 조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의료법 제20조 2항입니다.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의 규정만 위헌 결정 규정이 내렸는데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인부의 가족 그 밖의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32주 이전의 경우에는 성별에 관한 고지행위라고 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 금지 규정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조문으로 사실은 20조 2항을 위반하면 면허 자격을 정지하고 있는 66조에 관한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벌칙 규정이라고 해서 88조의 2에 관한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관련 규정도 같이 대상 조문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의 논지를 보면 아니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별을 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선호 사상도 없고 특히 출생 성비도 첫째, 둘째, 셋째 출생 성비도 자연 성비에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지한다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2주를 기준으로 32주에는 알아서는 안 되고 32주 이후에서는 알아서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 권리, 소위 말해서 성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권리라고 하는 거를 이 32주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무 과도하게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에 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성별 고지와 관련해서 우선은 20조 2항이 1987년도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별고지를 전면적으로 32주의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었고 그 규정의 벌칙 조항을 1994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3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형태로 2007년도 4월 11일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말하자면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하는 건 부모의 성별을 알 권리,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거를 침해한다. 이게 헌법 불합치다라고 하는 결정에 따라서 2009년도 12월 31일 날 개정이 이루어지고요. 이 개정에 따라서 32주라고 하는 주수가 이 개정에서 명시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벌칙의 규정도 또 3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조금 줄은 거를 살펴볼 수 있고요. 면허 취소가 아니라 면허 자격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살펴볼 수 있고요. 2016년도 12월 달에 개정을 하면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한 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해서 낙태의 우려가 있다, 성비의 불균형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 공익과 그 다음에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그 욕구, 정보 접근에 방해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거를 이 양쪽을 판단에 중요한 핵심 소위 말해서 의제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수 의견의 위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보면요. 사실은 이런 헌법재판소의 9명의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위헌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명의 헌법재판관은 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다수 의견, 6명의 다수 의견의 위헌 결정을 우선 살펴보면 제한되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에 관한 내용에 부모가 그러니까 태아에 관한 정보, 특히 성별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이 권리가 명시적으로 헌법 규정에 없는데 어떤 권리에서 유출되느냐, 도출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인격권에서 도출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법 목적에 낙태를 방지하고 성비를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선호 사상이 지금 현재 과거와 달리 지금 현재는 확연히 세태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출생 성비라고 하는 부분의 경우에도 첫째 아가 104.7, 둘째 아가 104.8, 셋째 아가 103.9라고 하는 측면에서 100에서부터 109까지는 정상 범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로는 해소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낙태와 관련해서 우려라고 하는 거를 많은 종교나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태아의 성별과 낙태가 연관성이 있다. 낙태라고 하는 성별의 낙태라고 하는 연관성이 이전에 보건연구원이나 이런 결과 보고서에도 그다지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규정 자체가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송치하거나 기소된 건수가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 건도 없다라고 하는 거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입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보호와 관련해서 정말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한 규정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과연 이러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두는 것이 규제의 필요성과 범위를 넘어서는 과잉 금지라고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을 한 다수 의견의 논지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판단을 냈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성별 정보의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서 치매의 최소성에 반한다. 라고 하는 측면, 부모의 권리 32주라고 하는 주수를 제한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32주 이전의 경우에도 부모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서 법의 균형성도 상실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6명의 헌법재판관은 위헌 결정의 의견을 다수 의견으로 내렸지만 3명의 재판관이 헌법 불합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논지를 보면 유전 정보를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신 주수 10주 이후에도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제 유전자 산전 진단이라고 하는 진단을 생명윤리법에도 또 다음과 같은 유전자 검사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주 후에도 언제든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이렇게 알게 되면 낙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 성별을 이유로 낙태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 그 개연성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태아 생명 보호에 위협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모자보건법에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작업에서 낙태의 허용 범위라고 하는 부분에 28주, 32주, 24주라고 하는 지금 시행령의 경우에는 24주 내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32주가 아닌 또 다른 주수에 관한 기준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은가. 낙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위헌 결정이 내렸는데 향후 입법에서 낙태 허용한 게 시점이라든지 실태 조사의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새로운 낙태 규정이 생겼을 때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해서 이 규정을 의료법의 성별 고지 금지에 관한 규정을 결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지에 따라 헌법 불합치 의견을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2월 28일 날 위헌 결정은 태아의 정보에 관해서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가 천부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함의를 던집니다. 말하자면 낙태의 문제와 연관돼 있지도 않고 성비도 불균형도 더 문제돼 있지 않고 남아선호 사상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권리라고 하는 알 권리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천부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법의 규정은 적합해야 되고 과잉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거를 넘어서서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거를 선언적으로 위헌 결정으로 논지를 밝힌 의미에서 소위 천부적 권리라고 하는 측면의 함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태아의 성별을
언제든지 알 수 있다. 부모가 내가 그런 욕구, 정보에 관한 욕구가 있고 그에 따라서 충족돼야 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와 관련해서 몇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제 의견을 중심으로 어떤 과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기본권이다. 법률이라고 하는 규정을 두어서 국가가 이를 간섭하지 않을 부모의 기본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기본권에 관한 내용에 일반적인 인격권으로부터 유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알 권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 권리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성별 정보에 접근할 권리라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제가 논문을 살펴보면 학자들 간에는 알 권리의 내용이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알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도 받지 않고 보고 듣고 읽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국가가 세금을 예산을 낭비하는지 안 하는지 공공기관에 그 예산의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공공기관에다가 정보에 관한 열람 청구권을 합니다. 알 권리의 경우에는 국가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언제든지 공개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서 개인이 그리고 특히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적극적인 기본권으로서 성격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는 이 알 권리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고 하는 그 한계가 있는데, 태아의 성별에 관한 정보는 국가가 보유한 정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보유한 정보로서 굉장히 비밀에 속하는 그러한 정보이기 때문에 알 권리라고 하는 보위 대상의 정보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권리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민은 정보 청구 열람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성격을 가진다면 태아의 성별 정보는 알 권리가 아닌 소위 알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를 접근할 수 있는, 이를 물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의 성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에서부터 이거를 도출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인격권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인격 형성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함께 임신해서 자녀라고 하는 가족을 형성하는 그 과정도 하나의 인격 형성 과정인데, 그 인격 형성 과정에서 내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태아의 성별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정보권으로서의 성격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 다음에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은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반대 의견을 주장했던 헌법재판관 중에 1인이 태아의 성별 정보는 출산 내지 양육의 준비를 위한 사전 정보라고 하는 이 정보에 불과한 거고, 여아있냐 남아있냐에 따라서 출산 준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알고자 하는 반사적 이익이고 호기심의 충족을 위한 사실상의 이익이다라고 주장하는 견해,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28일 위헌 결정의 헌법재판소는 이거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하는 거에 태아의 성별 정보는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태아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임산부 그리고 그 임보의 남편인 태아의 아버지 사이의 교류가 인격 형성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아의 성별 정보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게 아니라 부모의 인격적 이익과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을 보다 더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의료법 위헌 결정을 받은 의료법의 경우에는 의료인은 32주 이전의 경우에 인부 태아의 부 그다음에 가족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의료인이 알리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태아의 모, 부, 가족이라고 하는 거에 관한 것까지 이제 확대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지금 이제 문제의 소지가 뭐냐라고 하면, 자, 이제는 의료인은 성별 고지 금지가 위헌이 됐기 때문에 알려야 된다. 그런데 대상자를 누구를 알려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 정보에 접근할 기본권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태아의 가족의 경우까지 이제 태아의 부, 모 외에 우리가 의뢰 이야기하면 태아의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그 가족까지 이제 이 가족까지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아까 천부적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또 침해해서는 안 되는 권리의 주체로서 해당된다라고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태아 성별의 정보의 접근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대상자는 인부 태아의 모에 한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더 인격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보와 태아의 부에만 한정되는 거지, 이제 정보에 관한 성별에 관한 고지의 대상이 의료인은 가족까지 확대 적용하는 거, 가족이 알고 싶다라고 해서 가족까지 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은 상당히 기본권의 주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그 헌법의 불합치 결정을 내린 2004 헌마 1010 사건에서 재판관의 이동욱 재판관이 사실상 이익이다, 이거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상의 권리 보호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제가 태아의 목, 태아의 부만 한정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논의의 배경에는 이 반대 의견을 한 이동업의 의견에 일부 수긍되는 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법률상의 권리 보호라고 가족까지 이제 접근권을 확대 적용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에 가족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이를 침해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형법상의 벌칙 적용이라고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성별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았는데도, 가족이 이게 요청받았는데도 이를 묵비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관한 문제, 그로 인한 불법 행위에 관한 책임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기본권의 주체, 접근권에 관한 주체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과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두 번째 생각이 드는 부분이 네, 인부가 낙태를 할 목적을 지니고 있고 말하자면 임신인 걸 확인하고 12주 이내에 또는 뭐 16주 이내에 의료인이 네, 에게 성별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낙태를 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진료행위 과정에서 알게 된 성별을 고지해 줘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거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내가 욕구를 가지고 있고 알아야 될 접근권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요청할 권리가 있고 검사의 결과를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에 상응하는 의료인은 의무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 불고지를 생명 보호를 위해서 불고지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고지 의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의 주체는 말하자면 태아의 성별에 관한 기본권의 주체를 부모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언제든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네. 그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고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해서 내가 그 정보를 알아야 될 권리라고 하는 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의료법에도 또 확인을 요청하면 의료 기록에 관해서 환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데 낙태에 관한 의도를 인지한 상태 하에서 태아 생명을 보호를 위한 불고지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에 대한 또 다른 법적인 소위 의료인을 위한 그런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낙태에 관해서 어떤 입법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전면적으로 허용이 아닌 그 부분적인 조건부적인 금지 규정 또는 조건부적인 허용 규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인지한 상태하에서 이를 알려준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낙태에 관한 방조행위라고 하는 거에 관한 죄책의 문제도 거론될 수 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느냐, 불고지 이를 거부할 수 있느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정당한 사유 안에 이러한 인지에 의한 불고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또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헌법재판소의 반대 의견에서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유전자 검사가 지금 현재 이제 임신과 관련된 산전 진단에 관한 유전자 검사가 있다. 착상전 유전자 검사도 있고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전 유전자 검사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성감별을 목적으로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료법의 규정이 있긴 하지만 생명윤리법에는 질환을 진단할 목적으로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50조 2항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수 있다. 시행령에도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 질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0조 2항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 아예 그냥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으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자 질환을 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금 현재 146개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진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유전자 질환이라고 하는 거를 진단할 목적으로 한정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성별을 목적으로, 성별을 확인할 목적으로 의뢰하는 건 금지돼 있지만, 간접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별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성별이라고 하는 거에 관한 고지에 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 검사 결과에 대한 고지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간접적으로 확인된 성별에 대해서 지금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생명윤리법 51조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 유전자 검사에 관한 목적과 어떤 항목 이런 거에 관해서 검사 결과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언제든지 이제 보존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유전자 검사 기관은 검사 대상자나 그의 법정 대리인이 요청할 때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유전자 검사에서 간접적으로 성별이 확인되는 경우에 요청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 발급을 받아서 그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제든지 갖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독일 외에 영미법, 영국에 관한 거, 미국에 관한 자료를 살펴봤는데, 근데 이렇게 성별 확인과 관련해서는 영미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허용한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전자 진단법상에 산전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독일의 유전자 진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언제든지 이제 한글어로 번역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정을 보니까 제15조에 산전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또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의료적 목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태아나 배아의 특정한 유전자 특성만을 말하자면 특정의 유전자 질환을 진단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눈여겨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산전 유전자 검사나 기타 산전 검사에서 태아의 성별이 확인되는 경우 임신 12주차 이후 동의를 얻어서 임산부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태아나 배아에 관한 유전 질환의 경우에도 또 그 18세 이후에 발병되는 그러한 유전적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그 검사의 경우에는 산전 유전자 검사를 허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렇게 산전 유전자 검사를 결과를 제시된 이후에는 임산부에게 유전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반드시 임신 갈등법에 따른 우리로 치면 낙태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상담 청구를 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의사가 그러니까 설명 의무, 유전자 검사를 할 때에 설명 의무를 이야기를 하는데 임산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할 때 그 샘플을 얻는데 야기되는 건강의 위험 그다음에 샘플 결과, 샘플과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건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알지 않을 검사 결과에 대해서 모를 권리, 알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인에게만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관한 규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래서 독일의 임신갈등법, 낙태에 관한 법률도 또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살펴볼 수 있는데 산전 진단의 결과에 근거를 해서 임신 갈등에 관한 상담이라고 하는 거. 산전 진단을 했는데 태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손상돼 있다라고 추정할 만한 긴급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진단한 의사는 임산부에게 설명해야 되고 의학적인 문제, 심리사회학적인 문제 그리고 이러한 그 임신 갈등 상담을 추가적으로 반드시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상담에는 여러 가지 의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에 지원 옵션에 대해서도 그리고 혹시나 또 다른 이런 사회복지사 등의 그런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협회나 또는 상담센터와 연락을 주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독일의 유전자 검사 진단에 관한 법률이 우리에게 하나의 과제를 이 위헌 규정에 따른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서 대안적인 그런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통해서 유전자 상담을 하고 여기에 성별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면 12주차 이후에 동의를 얻어서 임산부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성별이 결정되었을 때 성별 고지에 관해서 12주차 이후에 임산부에게 알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 상담 청구라고 하는 그 권리에 관한 것도 또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지 이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성별 고지의 금지 규정은 이제 무효이니 언제든지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 뭐 다른 입법 내에서 제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향후 입법의 재현에 하나의 그 참고 중요한 그런 저희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입법 내용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준비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조금 짚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후에 보다 더 구체적인 안으로 논문으로 발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